안녕하십니까. 더비움 회원 여러분, 국가공인 직업상담사 2급 2차 대비 직업상담 실무론 2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지금은 기출문제 위주의 풀이로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교재 위치가 35페이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책은 혹시 여러분 책을 보고 계시다면 2는 기출문제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또 제가 또 따로 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슈퍼노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출문제도 다루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공부해 보신지 아시겠지만 기출문제 위주로 해서 한 60배에서 70% 나온다면 나머지 한 30% 내지 40%는 또 의외의 문제가 잘 나오거든요. 2차에서는. 그게 사실 당락을 좌우하는데 그런 문제를 좀 따로 제가 정리해서 강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슈퍼노트 직업상담 실무론 1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학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뭐 고득점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합격을 위한 60점을 안전하게 넣는 방법은 딱 기출문제만 공부하는 것이 좀 위험합니다. 가끔은 기출문제 위주에서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또 어떤 해에는 기출문제가 별로 안 나오고 신문제, 새로운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폭넓은 학습을 해둘 필요가 있겠다. 이런 면에서 직업상담 실무론 1 슈퍼노트에 관한 부분도 여러분들 꼭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교재로 가서 35페이지 기출문제 33번입니다. 의사교류 분석 이론에서 말하는 자아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라. 자, 의사교류 분석 에릭 번이라고 하는 분이 얘기했던 TA 이론입니다. TA 이론. TA 이론이 가끔 시험에 잘 나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TA 이론이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집단 상담 중에서도 특히 취업희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직업 적응이라든가 대인관계 능력을 정진시켜주는 그러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인데 이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뿌리가 되는 게 바로 TA 이론에서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TA 이론이 최근에 시험에서도 많이 반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자, 이러한 TA 이론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자아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1차에서 공부한 바와 같이 자아 상태는 에릭 번은 PAC라고 해서 Parent, Adult, Child라고 하는 크게 대분류 세 가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36페이지 그 상담표를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NP와 CP라고 해서 이제 Parent를 두 가지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C, Child를 Pre-Child, Little Professor, 그 다음에 AC라고 해서 Adopted Child라고 해서 적응된 아이 또는 수능된 아이 자아 상태 이렇게 해서 총 또 6가지로 세분화할 수 있다. 아들트는 아들트 그대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MP, CP, 아들트, FC, LP, 그 다음에 AC 이렇게 해서 6가지의 자아 상태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면 되는데요.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6가지의 용어와 앞쪽에 나오는 WPAC만 알게 되면 이런 문제는 사실 가볍게 쓸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에 나오는 자세의 욕구라는 것을 설명하라. 자, 자세의 욕구 그 옆에다가 여러분 줄하나 끄시고 자세의 욕구를 다른 말로 하면 인생극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극본 같은 말로. 그 다음 또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릭 번의 TA 이론에서 말하는 자세의 욕구라고 하는 것. 에릭 번은 욕구를 3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세의 욕구인데 이 자세의 욕구를 다른 말로 하면 시나리오 또는 뭐라고요? 인생극본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 용어는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러한 자세의 욕구 4가지가 뭐냐면 바로 I am not okay, you are okay. I am not okay. 나는 옳지 않고 니는 옳다. You are okay. 이런 뜻이 있고요. 나도 옳고 니도 옳다. 이런 색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는 나는 옳은데 니는 옳지 않다라고 하는 자기 주장 패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모범 다음에 표 보면 제가 쭉 적어놨는데요. 인생 극본에 관한 얘기 해놔놓고 각각의 행동 성향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표 밑에 제가 자세의 욕구란 인생 극본이요, 시나리오요, 또 생활 바꾸, 생활 자세 이렇게 해서 총 여러 가지 형태로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걸 또 생활 각본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생활의 자세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이는 요거로는 자세의 욕구 내지는 인생 극본 이런 말을 많이 쓰니까 요거 위주로 암기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 넘어갈게요. 38페이지입니다. 기출문제 35번. 우리 그 수험생들이 가장 헷갈려 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자, 교류 분석 상담에서
내담자를 조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분석 유형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이죠. 우리가 교류 분석에서 또 유형을 설명할 때는 그 교류라고 하는 말에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류에 대한 유형이 있고 교류의 유형이 있고 분석의 유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많은 학생들이 교류 분석에 있어서의 유형 세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교류 자체의 유형을 쓴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교류 분석의 유형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사 교류를 할 때 다른 사회 관계에서 어떤 형태의 교류를 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무슨 상보적 관계로 하느냐, 니도 주고 나도 주고, 그러니까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서로 보완적인 교류를 하느냐, 아니면 뭐예요? 교차적, 서로가 의미가 없는 교차적 교류를 하느냐. 또 뭐가 있어요? 좀 이렇게 숨기고 속에 있는 말을 하지 않고 겉으로 교원 영색하는 그런 암시적 교류를 하느냐. 이 세 가지를 묻는 수가 있고요. 그거는 교류 형태, 그러니까 의사 교류의 형태를 물어보는 세 가지 유형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TA 이론 전체에서 하는 분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분석의 종류를 세 가지만 써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답을 이 문제를 보고서 이걸 답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그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분석의 유형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 교재 모범 답안에 있는 것처럼 일단은 에릭버는 구조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 분석이란 이 아이가 P의 자아 상태냐, A의 자아 상태냐, C의 자아 상태냐 이해되시죠? 그다음 또 교류 분석입니다. 바로 여기처럼 요 교류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유형이냐. 그 다음 또 게임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 뭐냐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히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암시적 교류의 그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봐야 된다. 마지막으로 생활 각본 분석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I am okay냐, you are okay냐, I am not okay냐, you are not okay냐 하는 우리가 인생 시나리오, 생활 극본 네 가지 유형을 그 중에서 뭘 가지고 있느냐를 분석해 봐야 됩니다. 다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이 분석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 써보라 이런 문제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시험 끝나고 나서 저한테 굉장히 많이 문의가 왔는데 이게 답이 뭐냐? 이건 맹쾌합니다. 교류의 유형을 쓰라 그러면 위에 걸 써야 되고 분석의 유형을 쓰라 그러면 지금 모범 답안지에 있는 이 내용을 써야 되는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36번입니다. 의사교류 분석의 제한점입니다. 이런 문제 사실 잘 안 나오는데 가끔씩 홀랜드의 이론이라든가 T의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한점, 단점, 한계, 또 한계점 이런 것들을 써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두 번 정도 연속도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39페이지 상단에 보면 이러한 T의 이론은 실증적 연구되어 있지만 과학적인 정보로 보기는 어렵다. 자, T의 이론 자체가 프로이트적이죠. 프로이트적인 어떤 그러한 이론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과학적 증거, 임상적 결과를 가져오기는 좀 힘들다. 이런 단점이 있고요. 두 번째, TA의 주요 개념은 인지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지적 능력이 낮은 대상자를 하는 경우에 부적절하다. 이럴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실존주의 상담 이론도 마찬가지고요. REBT 이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속칭 가방끈이 좀 짧은 내담자에게 적용하기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인지적 접근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지적 능력이 좀 떨어지면 이 상담을 적용하기 좀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TA 이론의 주요 개념은 창의적인 면도 있지만 추상적이어서 실제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지적도 사실은 받는다. 이런 얘기죠. 세 가지 간략하게 여러분들 이해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첫 번째, 어떤 과학적 임상 자료가 좀 부족하다. 두 번째 뭐예요? 인지적인 내용이 많아서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내담자에게는 좀 부적절하다. 세 번째는 뭔가요? 바로 좀 내용이 좀 추상적이어서 실제 상담 장면에서 바로 써먹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 37번입니다. 이제 또 행동주의 상담 이론으로 넘어가네요. 1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론의 어떤 체계적인 설명보다는 기출문제 나왔던 문제를 우리가 딱딱 끊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체계적 동감법,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행동주의 이론에서 가장 대표적인 불안의 어떤 요소를 감소시키는, 불안을 제거하는 가장 분명하면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 기법 중에 하나이죠. 자, 체계적 중간법은 일단 여러분들 39페이지 그 내용을 줄하는 것이십시오. 체계적 중간법이란 고전적 조건 하에서 만들어진 이론이다. 자, 고전적 조건화. 우리가 행동주의는 고전적 조건화, 인지적 접근도 있지만 또 조작적 조건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고전적 조건하에서 이론을 바탕을 두고 있는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이론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고 좀 뭘 할까요? 좀 개발했다 하는 사람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페라고 하는 사람, 웰페, 볼페라고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 볼페가 만든 기법으로서 첫 번째 단계로는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근육 이완을 하고요. 두 번째, 불안 위계표를 작성을 하고요. 세 번째 뭔가요? 상상을 통한 뭐가 있어요? 거기 나온 것처럼 적용이죠. 상상을 통한 적용 이렇게 합니다. 상상을 통해서 불안 위계표 순서대로 상상을 통해서 작은 불안부터 큰 불안으로 이렇게 차례차례 경험해보는, 그러니까 상상을 통해서 적용해보는 이러한 단계를 갖는다. 이렇게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모리스라는 분이 체계적 중간법의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 순서는 그대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재에는 이 순서가 이렇게 좀 거꾸로 뒤집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명쾌합니다. 모리스가 말하기를 체계적 중간법의 순서는 긴장 완화와 불안 위계표를 작성하고 상상을 통한 둔감화, 이완법, 이완 훈련을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기출문제 38이네요. 행동주의 상담 이론에서의 기본적인 가정 세 가지를 제시하시오. 또 기본 가정이죠. 많은데 이건 또 이론에 대한 기본 가정입니다. 행동주의 인간에 대한 기본 가정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예요? 행동주의의 기본 가정, 이론에 대한 기본 가정이니까 보도록 합시다. 뭐 인간에 대한 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슈퍼노트라고 하는 또 다른 또 교재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또 깊게 해놨으니까 지금은 시험에 나온 거 위주로만 설명하면 행동주의 상담 이론의 기본 가정 세 가지 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안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주의가 바라보는 인간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신경증적인 행동을 포함한 모든 행동은 학습된 것이다. 그래서 행동주의를 우리가 보통 학습이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이 보여주는, 지금 현재 그 사람이 보여주는 아주 부적절한 행동은 과거에 잘못된 학습의 결과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인간의 행동이 변화해 가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관찰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관찰학습이라고 하는 거 있죠. 반두라의 관찰학습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인간이 행동을 변화를 가져오는데 뭐 학습도 있고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서 우리가 관찰함으로 해서 학습을 통해서 내 행동을 바꿀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의 행동은 생활 환경이 제공하는 광화의 행태와 그 빈도에 의해 결정된다. 다시 말해서 인간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강화하는 거죠. 참 잘했다. 아이고 내 새끼 이뻐라. 신발 정리 잘했네. 라고 하는 신발 정리라고 하는 아주 바람직한 행동을 했어요. 그랬을 때 엄마가 뭐 사탕 하나 준다든가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든가 아주 격려 또는 칭찬하는 얘기 한마디 하죠. 잘했다. 그래서 상을 주기도 하고 또는 뭐예요? 벌을 주기도 하고. 대부분 이제 강화하겠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랬으니까 강화하는 거죠. 뭐 선물 하나 주고 쿠폰 하나 주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인간은 그런 행동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식당에 가보면 쿠폰 주죠. 뭐 먹고 나면 그 쿠폰 주는 이유가 뭘까요? 강화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식당 찾아왔구나. 많은 식당 중에 우리 식당을 찾아왔구나. 또 찾아왔구나. 그러니까 또 쿠폰을 주는 거죠. 그 강화입니다. 강화물이죠. 그럼 이제 그 쿠폰 때문에 그 식당을 또 찾아와야 돼요. 올바른 행동한 거죠. 식당 주인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행동이란 끊임없는 생활 속에서 어떤 강화를 줌으로 해서 그 빈도수가 자꾸만 늘어나는 거죠. 식당을 계속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이라는 게 실제하고 다르냐?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보면 많은 이론들이 우리 생활 속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모르는 것 뿐이죠. 그런 겁니다. 뭐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사이트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강의를 막 듣고 제 책을 또 이렇게 뭐 구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제가 끊임없이 그렇게 하기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 강의가 정말 좋고, 이게 나온다. 핵심 찔러줘서, 이거 나오고, 이건 암기하고, 이건 이해하고, 요거는 하지 마라. 이렇게 제가 탁탁탁 집어줘서, 여러분들 하여금, 저 양반 강의 들으면, 귀에 소속 들어오고, 다른 건 별로 필요 없을 것 같다. 이 강의만 들어도 합격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계속 제가 강화시키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제 강의를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빈도수가 늘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행동주의에서 말하는 강화에 의한 바람직한 행동 패턴을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게 모르게 행동주의에서 말하는 조작적 조건하에 강화를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눈치를 지금 못 채신 거죠. 뭐 채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4번에 보면 인간의 행동은 마치 자연현상과 같이 일정한 패턴이나 법칙을 지니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인간의 행동은 여러 가지 변인들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변인들과 행동을 지배하는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인간의 행동은 예언하고 수정할 수 있다. 이 말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언이라고, 변인이라고 하는 것이 변인. 우리가 나중에 이제 심리학에서 보면 또 우리가 직업 심리학에서 보면 변인이라는 말 많이 쓰죠. 변수죠, 변수.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수. 그러니까 인간을 어떤 행동을 결정하는,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많은 원인들이 있는데 그 원인들의 원형을 잘 찾아내게 되면 또 그것을 짐작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많은 인간의 행동을 예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변인을 우리가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변인이 인간 행동의 원인이니까요. 바로 이러한 얘기를 행동주의에서는 이론적 가정으로 담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로 갑니다. 40페이지 밑에 보면 이제 강화 기법을 설명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강화, 우리가 조작적 조건 하에서 강화와 벌이 인간의 행동을 바람직하기도 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제거하기도 하는데요. 그러한 강화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라 라는 문제입니다. 뭐 다양한 형태로 나오는데 강화는 일단 개념부터 봅시다. 41페이지 강화란 특정 행동에 따르는 결과 중에서 행동 재현 가능성을 높여주는 거다. 높여주는 건 뭐냐면 바람직한 행동을 했으니까 신발 정리 잘했으니까 사탕 주고 계속 앞으로 이 행동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긍정적 강화가 있고 부적 강화 또는 부정적 강화가 있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긍정적 강화가 있고 부적 혹은 부정적 강화가 있어요. 이 두 가지인데 문제는 둘 다 강화라고 하는 거죠. 둘 다 강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행동을 한 거예요. 둘 다. 근데 긍정적인 것은 뭐 예를 들면 사탕을 주는 것들이죠. 사탕을 주고 즐거움을 줌으로 해서 계속 그 행동을 하게 하는 거고 부정적 강화는 그 행동을 계속 하게 하는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내담자가 또는 그 행동자가 싫어하는 것을 제거해 줌으로 해서 불쾌한 것을 제거해 줌으로 해서 해모스러운 결과를 제거해 줌으로 해서 더 열심히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적 강화는 어떤 거냐 이런 거죠. 엄마가 좋은 말 할 때 최상현이 그것을 해 이런 거예요. 자, 최상현이 잘했네. 좋아. 이제 앞으로 엄마가 더 이상 잔소리 하지 않을 테니까 너 앞으로 계속 이렇게 최상현이 잘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받은 건 아니지만 위에 말하는 긍정적 강화는 선물을 받은 거잖아요. 뭐 사탕을 받았다든가 이러는 건데 두 번째 말하는 부적 강화는 선물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선물일 수도 있어요. 엄마가 잔소리하지 않겠다니 얼마나 행복한 선물입니까? 좋은 말 할 때 잘해. 이거 뭐예요? 부적 강화입니다. 엄마가 그래 너 잘하잖아. 너 이렇게 잘하면 엄마가 이제 잔소리할 필요 없지. 그래 네가 알아서 해. 이제 엄마 더 이상 잔소리하지 않을게. 엄청난 선물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공부하라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 잘하게 되고 자기주도 학습하게 되면 제가 여러분에게 막 실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희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석사과정에 있는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석사 공부는 네가 알아서 하는 거다. 교수가 뭐 가르쳐주는 거 아니다. 네가 네 스스로 잘한다 그러면 내가 네한테 물어보지 않을 거다. 공부 안 한다고 느끼면 되면 제가 맨날 그 친구한테 물어보거든요. 이번 주에 무슨 논문 읽어봤냐? 지난주에 했던 거 그 정리한 거냐? 원서는 찾았느냐? 제가 자꾸 막 그 친구한테 자꾸 잔소리를 합니다. 그건 평소에 그 친구가 저한테 바람직한 행동을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는 자기 알아서 다 공부하고 합니다. 주주도 잘 찾아오고. 그럼 내가 그 친구한테 내가 뭐 잔소리할 필요가 없지요.
학점 안 준다고 제가 협박 공갈해야 될 일도 전혀 없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이러한 부적 강화도 굉장히 중요한 강화 기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 밑에 보충에다가 강화 계획하고 2차적 강화가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로 갑니다. 행동주의 상담에서 내적 행동 변화를 촉진하는 방법과 외적 행동 변화를 촉진하는 방법. 이건 뭐 제가 설명 없이 이런 것들이 있다. 내적으로는 체계적 동감법이라든가 근육이한 이지적 모델링, 사고정지. 외적으로 행동 변화를 촉진하는 것으로는 토큰, 모델링, 주장훈련, 또 자기관리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좀 조심하실 건 뭐냐면 바로 내적인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에 세 번째 보면 인지적 모델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찾으셨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외적 행동 변화를 촉진하는 방법에는 그냥 모델링이 있다는 거죠. 인지적 모델링과 모델링 두 가지가 있는데 내적이냐 외적이냐에 따라서 인지적 모델링이냐 그냥 모델링이냐 하는 게 있습니다. 요게 여러분들 차이점이 있으니까 내적이냐 외적이냐 구분하실 때 이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 다음 기출문제 41번입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애매한 문제였었어요. 뭐 부정적 패배적 사고를 긍정적 자기 발전적 사고로 강화, 지지하는 기법을 설명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이런 문제는 어떤 이론 하나만 딱 가지고 설명하라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네가 직업 상담 실무자로서 내담자가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을 좀 더 긍정적인 사고 방식으로 바꾸고 또 옳은 행동을 했을 때 강화하고 지지해주는 그런 기법이 뭐냐 이런 건데 사실은 뭐 이게 인지적인 접근도 가능하고요. 또 뭐예요? 행동주의 기법으로도 가능하고요. 뭐 얼마든지 T 이론으로도 가능을 해요. 그러나 아마 이 문제를 낼 때는 REBT 형식의 어떤 인지적 접근을 요구한 것 같은데요. 다시는 이 문제 안 나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이런 문제는 너무나 좀 오픈돼 있어서 어느 식으로 답을 써야 될지 모르지만 아마 채점자도 이거 채점하기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행동주의 접근에서 설명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지적으로 REBT로 설명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론백의 인지 접근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저 같으면은 뭐 이것도 뭐 인간중심 상담 이론으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답을 아마 문제가 한 번 딱 나오고 말았는데 다시는 나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나온다 하더라도 REBT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뭐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죠? 논리적 접근해서 그 사람이 패배적 부정적 사고를 갖게 된 비합리적 사고를 논리적인 내용으로 깨부시고 크래시하고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게끔 한다. 이렇게 써도 뭐 크게 무리가 되지 않고 벗어난 그런 답안지 아닙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42번입니다. 사회인지 이론의 세 가지 모델인데요. 자, 우리가 반두라 하면은 대표적인 행동주의 이론가로서 인지적 접근의 대가이죠. 이분이 말하기를 자신의 사회인지 이론에서 세 가지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모델 세 가지를 설명하면서 흥선수, 제가 이렇게 됩니다. 흥미 모형, 그 다음에 선택 모형, 그 다음에 수행 모형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를 설명했고요. 특히 3번에 나오는 모범답안 3번에 나오는 수행 모형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인이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서 얼마나 지속할 것인가와 어느 정도 수준으로의 수행을 해낼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모형 세 개 중에서도 수행 모형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한 그런 이론입니다. 뭐 문제는 이 흥미와 선택과 수행이라고 하는 모형을 아느냐,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하냐, 이런 내용이니까 사실은 뭐 알고 있었다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만은 기존 수험서에서는 잘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출제 당시에는 수험생들을 조금 당혹스럽게 했던 그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44페이지에 나오는 행동주의 이론에 있어서 우리가 잘 다루지 않았던 기출문제 43번입니다. 이건 역시도 참 찾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의 유형을 잘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문제를 제가 읽어볼게요. 행동주의 상담 이론에서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내담자를 상담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라. 다시 말해서
우리 행동주의에서 쭈삣쭈삣 의사결정을 못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원인이 뭐냐라는 거죠.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상담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우리가 구스타인이라고 하는 분이 얘기해요. 행동주의 이론가 중에서 구스타인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말하기를 구스타인 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구스타인이라는 사람이 두 가지가 있다. 직업 상담의 목적이자 문제 유형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문제 두 가지가 바로 교재에 나오는 우유부단성, 우유부단함 때문에 스스로 불안에 빠진다. 두 번째는 무결단성입니다.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쭈삣쭈삣 얼른 의사결정을 못 내려서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 불안해요. 둘 다 불안인데, 그러한 불안들을 제거해 주는 것이 행동주의 상담이론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내담자의 어떤 원인을 찾아내는 상담의 목표가 뭐냐? 그것은 우유부단이나 무결단성에 의한 불안으로 의사결정을 못하는 내담자의 그 불안을 제거해 주는 것. 그래서 우유부단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해 주면 되고요. 무결단성에 대해서는 선택에서의 불안을 제거해 주는. 잘 들으세요. 우유부단은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결단성은 선택에 따른 불안이 있어요. 여러 가지 불안이 있는데 그 불안을 제거해 주는, 체계적 둔감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거해 줌으로 해서 스스로 빨리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 44번 볼까요? 행동주의 상담의 기법 중 적응행동 정진기법 세 가지를 설명하시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는 어떤 이론을 써도 상관없는 게 뭐냐면 답으로, 왜냐면 행동주의 상담의 목표 자체가 적응행동을 만들어내는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기법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분한 변별 체계적 둔감법이라는 것도 사용해도 되고요. 다 됩니다만은 좀 더 포괄적인 내용으로 설명해야 될 첫 번째 강화입니다. 우리가 어떤 내담자의 긍정적 행동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말 그대로 강화시키는 기법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사회적 모델링과 대리학습이라고 하는 인지적 접근으로 그 사람의 행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적응행동, 올바른 행동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변별학습을 통해서 바람직한 행동과 바람직하지 행동 못함을 구별해서 바람직한 행동으로 나아가게끔 학습시키는 그런 변별학습, 대리학습, 강화 같은 게 되겠죠. 우리 일반적으로 학습을 촉진시키는 그러한 기법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이 세 가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행동주의에 관한 내용도 이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